2024년에 시행된 35회차 기출문제 시작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와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성이고 하나는 인접성이다. 그죠?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에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나와야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1번은 X.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키는 사례입니다. 이 표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지가를 또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사례를 통해서 구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은 같다, 다르다. 왜 다르죠? 개별성 때문에. 따라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 사례를 통한 지가 산정이 어렵다라고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같이 보세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죠. 공급의 개념요. 첫 번째,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부정성. 그런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럼 첫 번째 구분해야 될 것은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데 안 되는 이유가 부정성이고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데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럼 지문은 둘 다 내용이 필요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정확히 볼까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부정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다. 또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3번은 X. 4번으로 갑니다.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죠? 왜 가능한 거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정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갑니다. 영속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감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첫 번째 내용을 잘 보세요. 지적제도의 용어랍니다.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총 28개를 얘기하죠. 그러면 28개 지목 안에는 필지라는 단어는 없죠. 필지라는 용어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필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법에서 말하는 28개 지목 중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필지가 정답이 되려면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지번, 소유권, 등록 단위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등록한 것이 아니고요. 등록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필지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을 보시고 뭐 때문에 실수했느냐? 등록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필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필지가 되려면 지번, 소유권, 등록 단위. 등록의 단위지 등록을 했다, 안 했다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 종류를 28개로 구분한 것. 우리는 그것을 지목이라고 그러죠. 토지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니은으로 가볼까요? 정착물이 없답니다. 그리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는 나지라고 표현하니까 정답은 2번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블랭크 속에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상 주택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이죠. 공동이면 층수가 어떻게 됩니까? 4개층 이하죠. 따라서 개자 안 붙은 거는 다 틀린 겁니다. 반드시 개자가 붙어야 돼요. 근데 면적은 단독과 면적을 구분할 때 단독과 공동주택을 면적으로 구분하면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딱 하나만 예외죠. 660을 초과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연립주택. 그런데 660제곱미터라는 이 면적은 무슨 면적이죠? 전체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바닥 면적의 66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층수는 4개층 이하가 되니까 정답은 4번 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공시를 하는 방법에는 등기 아니면 등록인데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물건을 찾아랍니다. 자, 기억입니다. 우리는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정확한 거죠.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에 나와 있는 덤퍼 트럭, 이런 건 그냥 자동차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등록하라는 거죠.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등록을 요구합니다. 리얼은 등기 대상 아닌 거죠. 따라서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물건은 딱 하나 나와 있네요. 기억입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지문이 탭다 길죠. 지문이 탭다 길인데 결론은 뭘 물어본 겁니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볼까요? 수용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다면 물론 그 지역은 조금 낙후된 지역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본다면 농지 지역들이 많죠. 자, 그럼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보상금을 받으면 그 보상금 받은 돈의 일정한 금액은 인근 일정한 바운더리 내에 있는 토지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대토라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2번 갑니다. 수용과 환지 방식을 비교했을 때 매각 부담이 큰 쪽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환지 방식은 매각을 할 필요가 없죠. 환지 방식은 다시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면 되는 거니까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매각 부담이 크다. 동그라미 3번은 사업비 부담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사업비 부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초기라면 확실하게 수용 방식이 많이 크죠. 왜 그럴까요? 보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용 방식이 크다, 그죠? 따라서 환지는 수용 방식에 비해서 작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수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 방식은 개발 주체가 100% 가져가는 거죠. 근데 환지 방식은 개발 주체와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비율을 나눠서 갖는 거니까 따라서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보면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자, 절차라는 개념을 잘 보세요. 여러분, 수용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사는 거죠. 그럼 절차는 깔끔한 겁니다. 돈 주고 토지 사면 돼요. 근데 환지 방식은 첫 번째, 토지 소유자들이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의 과정 등등에 대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동그라미 5번에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간단한 쪽은 수용 방식이고요. 반대로 환지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훨씬 수용 방식에 비해서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맞겠죠. 정답은 5번 됩니다.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인데 시장 분석은 생각을 딱 해보세요. 시장을 분석한대요. 시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 공간적 범위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공간적 범위가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지역을 먼저 설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이 법에서 우리가 개발에 정의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단서에 나와 있는 조건만 기억합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동그라미 3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건설 B, 두 번째 운영 O,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한답니다. T. 따라서 이 방식은 BOT 방식이죠. 동그라미 4번은 정비법입니다.
정비법에서 개발 방식 우리가 세 가지를 다루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들은 모두 다 재개발 방식에 속합니다. 동그라미 5번에 사업 위탁하고 신탁 개발 사업은 형식적으로 볼 때는 유사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지문을 잘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전문성 있는 제3자에게 형식적이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토지개발 신탁, 즉 신탁개발 방식만이 하는 거죠. 사업 수탁 방식에는 자신의 토지를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개발하기 때문에 단지 그 개발 행위는 전문업자에게 의뢰하는 거죠.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케팅 믹서 네 가지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입니다.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니언 제품이죠. 자, 디귿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정확합니다. 리얼도 어디 있은가 본 것 같죠. 이거는 STP에 있는 P죠. 그 다음에 미엄 프로모션 정확합니다. 네 가지가 마케팅 믹스입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8번 문제는 균형점의 이동입니다. 법칙을 정확하게 대입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정답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정가의 폭이 똑같답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다 이동을 했는데 이동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한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디가 불변인지를 무엇으로 결정한다고요? 곡선들의 이동 방향. 둘 다 증가니까 가격은 불변. 지문에는 가격은 없다, 그죠? 자, 이제 거래량은 변하는데 거래량이 변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수요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곡선이 둘 다 이동했는데 이동의 크기가 서로 다르답니다. 이럴 때는 크게 이동한 쪽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우리는 공급 감소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공급이 감소되었을 때는 양을 먼저 결정하기로 했죠. 지문에 양은 없습니다만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이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곡선이 둘 다 이동했는데 이동의 크기가 다를 때는 크게 이동한 쪽만 선택한다. 여기서는 뭘 선택한 거죠? 수요 감소. 그럼 모두 다 하락. 다음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곡선이 둘 다 이동했고 이동의 크기가 다르면 큰 쪽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공급 감소. 결론을 보시면요. 2번하고 동그라미 4번은 결론이 동일합니다.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럼 가격은 상승하겠죠.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갑니다. 곡선이 둘 다 이동했는데 이동의 폭이 같답니다.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한쪽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가격이 불변인지 양이 불변인지를 무엇으로 결정한다고요? 이동 방향.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 반대로 이동했으면 양은 불변. 그럼 이제 가격은 변해야죠. 가격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수요 곡선만 가지고 판단한다. 수요가 증가다 그랬으니까 가격은 상승입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9번 문제 탄력성 계산 문제인데 아주 간단하게 출제되었죠. 탄력성 계산 문제를 출제되면 첫 번째 뭘 찾는다고요? 탄력성의 종류. 탄력성의 종류를 찾아서 그림을 그린다. 문제를 보시면 가격 탄력성은 0.9.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0.5. 그림 그렸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하나씩 자기 자리에 대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형 아파트 가격이 2% 상승했답니다. 여기서 가격 탄력성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니까 2% 상승은 가격 탄력성 분모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오피스 가격이 5% 상승, 2% 상승, 5% 상승. 자, 그랬을 때 전체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찾아갈까요? 올라갈 때는 곱한다, 그죠? 2 곱하기 0.9 했더니 1.8% 감소. 왜 감소라고요?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비례. 올라갑니다.
교차 탄력성 곱해서 올라가면 0.5니까 2.5% 증가. 그러면 2.5 증가에 1.8 감소니까 가감 조정하면 0.7%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어진 변수들을 이용해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을 찾아랍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으니까 수요는 감소겠죠. 그럼 가격은 하락,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건축 자재 가격,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비죠. 그럼 생산비가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공급 감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마지막, 이자율이 상승했답니다. 그러면 수요 감소, 가격은 하락. 따라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은 두 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는 균형점의 이동입니다. 먼저 변화 전 균형점을 먼저 체크합니다. 수요 함수 찾아보세요. 900-P. 공급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 플러스 4분의 1P. 여기서 분수를 그대로 두면 일단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 4분의 1을 0.25로 바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900-P 이꼴 100 플러스 0.25P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 0.25P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P끼리 같이 모으는 겁니다. 마이너스 P를 등호도로 넘기면 플러스 P가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1P니까 0.25P하고 1P를 합치니까 1.25가 되죠. 반면에 100은 앞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800. 따라서 1.25P는 800. 균형 가격 P를 구하려면 양변을 1.25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1.25로 나누었더니 가격은 640이 됩니다. 그러면 이 640을 수요 함수에 대입하든 공급 함수에 대입하든 결론은 동일한데 일단 수요 함수가 간단하니까 여기에 대입하죠. 그러면 900-640이 되니까 균형량은 260단위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수요 함수가 변했답니다. 어떻게 변했다고요? 1500-2분의 3P. 이것도 한번 바꾸죠. 2분의 3은 1.5가 되겠죠. 1.5로 바꾸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요. 그럼 얘는 1.5, 여기는 0.25. 다시 등호 뒤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1.5가 되니까 합치면 어떻게 되죠? 1.75가 되겠죠. 반면에 100을 등호 앞으로 빼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500-100이니까 1400이다. 그죠? 자, 그러면 1.75P는 1400. 양변을 1.75로 나눕니다. 그럼 가격은 800이죠. 그럼 이번에는 이 800을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수요함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5P였으니까 1500 마이너스 1.5 곱하기 800 하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균형 거래량은 300. 따라 거래량은 300단위가 됩니다. 자,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가격과 거래량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니까 균형 가격은 640에서 800이 됐다. 그죠? 결론은 160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260단위가 300단위가 된 거니까 40단위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됩니다. 12번 문제, 절양 변수. 아주 단순했던 문제, 설명할 거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는 정비법에서 말하는 개발 방식 중에 무엇인지 찾아라 그랬네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 찾으세요. 극히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4번 문제로 갑니다. 컨버스의 이론이 나왔는데 입지론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간단한 계산 문제죠. 단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1 플러스 루트. 자, 분모에는 A 도시 인구수가 주어지면 인구수로 가면 되고요. 면적이 주어지면 면적으로 가는 겁니다. A 도시 인구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자, 루트 84만 명 분의 21만 명 분의 거리가 45km. 자, 그럼 이것을 다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계산기에서 루트 21 나누기 84하면 0.5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30km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호이트의 선형 단핵이죠. 우리가 다루었던 도시 내부 공간 구조이론에서 단핵, 다핵으로 구분하면 단핵에서는 버제스의 동심은 호이트의 선형, 다핵은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었죠. 따라서 단핵 이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호이트는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을 부정한 겁니까? 인정한 겁니까? 인정한 거죠.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을 인정하고 버제스가 고려하지 못했던 교통을 추구한 겁니다. 자, 따라서 동심은 도시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즉 동심원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 말의 의미는 동심원 플러스 교통이었으니까 동심원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2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그 중심성의 크기에 따라서 저차원, 고차원, 물론 중차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거죠. 따라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는 중심지 이론을 설명한 거죠. 정답은 2번 됩니다. 3번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은 핵이 여러 개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요. 몇 개의 핵심 지역 주위에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핵심을 강조했던 거죠. 베버입니다. 공업 입지죠. 공업 입지에서는 베버와 레시, 베버는 비용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레시는 수익을 강조했던 자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추정했던 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료 지향적 또는 시장 지향적 입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지표로서는 원료지수 또는 입지 중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허프입니다. 허프에서는 마찰계수가 시험에서는 계속 언급되는 거죠. 마찰계수는 도로 환경 등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결정되어 있어야죠. 따라서 반드시 마찰계수가 정해져 있어야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번 정답은 2번 됩니다. 16번. 이렇게 출제가 되면 우리 입장에 상당히 편하죠. 첫 번째,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지대는 달라집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비옥도를 고려했다, 무시했다, 고려했다. 단, 비옥도는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뭐에 따라서 위치입니다. 위치. 결론은 도시와의 접근성, 위치를 강조했죠. 누굽니까? 튜넨의 위치 지대설입니다. 한계 지대 곡선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거, 중심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중심 가까이 가면 집약적이고 거리가 멀어지면 기울기가 완만해질 테니까 그럴 때는 조방적 농업을 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토지 이용이 그 토지를 배분받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는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가장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작해 봅니다. 개발될 가능성이 60%라면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40%랍니다. 개발이 된다면 얼마라고요?
14억 3천. 개발이 안 되면 얼마죠? 8억 8천. 자, 여러분 계산기에서 먼저 이렇게 하세요. 14억 3천 마이너스 8억 8천을 하세요. 했습니까? 자, 그 차이 곱하기 0.4를 누르세요. 다음 할인율이 10%라고 했죠. 그럼 1년이니까 1년 후라고 했으니 나누기 1.1을 하시면 됩니다. 14억 3천 마이너스 8억 8천 곱하기 개발이 안 될 가능성 나누기 1.1 하면 나오는 금액이 정보 가치입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18번 문제. 공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는 꼭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법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 속에서 찾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키워드를 하나씩 찾아가 볼까요? 일부. 좋습니다.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을 개선시킨다. 다 나와 있네요. 아주 깔끔합니다. 자, 뒷부분을 잘 보세요.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1차만 하니까 무슨 말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래요. 관리한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문 속에서 내용을 찾아가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지역지구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동그라미 3번 TDR. 정부가 특정한 지역의 이용 규제를 함으로써 개발을 못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한 손실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단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감정평가 제일 마지막 파트에 놓는 거죠. 구태여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간다면 표준지라고 했으니까 공시주체는 국장이 될 거고요. 그거 말고는 별로 볼만한 게 없네요. 동그라미 5번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은행제도입니다. 3년 후에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서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 시기가 오면 즉시에 개발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을 민간 개발업자에게 처분을 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19번 문제. 최근 5년을 보면요. 계속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공부하는 공법만 공법이 아니고요. 사법을 제외하면 전부 다 공법입니다. 개론에서 다루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공법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법, 다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은요. 단어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문을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행복주택. 왜 이름을 이렇게 정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의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은 지방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고 직장을 서울에서 잡은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시지만 나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초년생이 월급 받아 본들 많지가 않죠. 자, 그러다 보니 거주하는 곳이 상당히 열악한 곳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을 행복, 이런 단어를 붙인 거예요. 행복주택.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거 보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 무슨 뜻일까요? 제목에서 느껴봐요. 자, 방금 행복주택은 대상을 딱 정해버렸죠. 보세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한다라고 딱 정해버린 거예요. 즉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일정한 바운더리로 제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나는 젊은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나는 국가가 혜택을 안 줘?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죠. 통합공공임대. 그럼 단어에서 느껴봐요. 통합공공임대는 결론은 모두다. 자, 따라서 최저소득계층 또는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이 젊은 층에는 행복주택 대상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장애인 등등등. 자, 이들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이게 통합공공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식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주택은 딱 제한을 한 거죠. 키워드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장기전세주택. 여기가 뭐 당연히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네 번째 분양전환 공공임대. 내용을 잘 봐요. 지문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다. 따라서 4개 모두 다 옳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 아무도 안 틀리는 문제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